자, 이제 우리 할 게 있죠. 조세 기착. 자, 책은요. 253페이지. 253페이지요. 일단 강의 노트는요. 3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자, 일단 이제 먼저 할 게 뭐냐. 이런 기본 전제를 좀 아셔야 돼요. 이 집을 갖고 있는 분은 매년마다 세금 내죠. 무슨 세죠? 그러니까 재산세다, 그죠? 자, 일단 재산세를 부과할 때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집주인이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재산세를 가지고 있죠. 과연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 것인가는 문제예요. 여기 성격이 결국은 이 말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똑같은 거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사실 누가 최종적으로 냅니까?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 내게 돼 있죠. 결국 이 말은 뭐 있으면 사용자 결국 세금 내게 돼 있다고. 비록 맨 먼저 국가가 뭐 있습니까? 생산자한테 부과하지만 그 자체가 결국은 물건 가격 속에 반영되어서 결국은 생산자, 소비자가 뭐 있습니까? 세금 내게 돼 있어요. 같은 거요. 지금 하고 있는 뭐 있습니까? 이 재산세도 결국은 최종적인 이용자가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당연히 월세 속에 그 재산세가 포함되어 있는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 있는가 하면요. 시장의 어떤 경기 상황에 따라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경기가 나빠지면 이 월세는요. 월세 경기 나빠질 때 월세 떨어지죠. 떨어지면 사실은 뭐 있습니까? 그 세금 중의 일부가 보니까 임대인이 어떤 내는 효과가 있더라 이겁니다. 반대급부로 경기가 좋아지면 월세 올라간다죠? 올라간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임차인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시장에 있는 상황에 따라 뭐 있습니까? 이게 조세가 부과되는 좀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실제 내는 좀 달라진다 이거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할 목적인데 일단 중요한 우리 거기 있는 강의 노트에 있는 크게 3개 있어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1번.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1번 내용을 정확히 세금 부과 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좀 정확히 하시는데 자 이런 거죠. 봐볼게요 이제. 자 첫 번째 이런 이제 내용을 먼저 아셔야 돼요. 맨 먼저 우리 항상 세금을 부과할 때 가장 기본은요. 집을 갖고 있는 공급자한테 부과한다 하자고요. 그래서 세금 부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현재 이게 공급이고 얘가 뭐 있으면 수요인데 이때 보니까 이 물건 가격이 시장에서 100원에 매매가 된다 가정하자고요. 이때 양이 100개 정도 있다 가정합니다. 자, 그런데 집을 갖고 있는 이 사람한테 과연 세금을 갖다가 40원 정도 부과한다면 어떠한 현상이 있을까 봐보자고요. 자, 당연히 뭐 있습니까? 세금 등을 부과하면 공급자 이윤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분명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면은 이 주택 가격은요? 올라가죠? 자, 일단 봐보자고요. 원래 공급자, 이 수요자는 뭐 있습니까? 이 물건 100원 주고 사던 걸 120원 주지. 결국은 요 가격이 올라간 만큼, 요 차이만큼 누가 부담한 거예요? 수요자가 세금 내 효과가 있다고, 이게.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수요자가 실제 지불할 수 있는 지불 금액은 옛날보다 뭐였습니까? 올라간 거지. 그죠? 자, 반대급부로 이제 공급자는 여기 있는 120원 받아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 세금 40원 냈잖아요. 내면 실제 자기 손에 질 수 있는 금액이 얼마요? 120원 받아가지고 40원 냈으니까 얼마 자기 손에 집니까? 80원이죠.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공급자 입장에선 실수령액이 과거보다 오히려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100원에 어떤 이 가져가던 걸 이제 80원 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주택량도 뭡니까? 준다는 거지. 자, 따라서 일단 거기 있는 갈로 1번 특징 아셔야 돼. 자, 이 말이죠.
세금이 부과되어지면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집값이 올라간 만큼 일부 세금이 수요자 넘어간 거예요. 증가된다 이거예요.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수요자는 실제 지불액은 오히려 더 많아질 것이고 거꾸로 공급자 실제 자기 손에 질 수 있는 금액은 오히려 감소한다. 이 사실을 아시라고요. 자, 두 번째. 실상 우리 시험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정답 등을 좌우해 주는 건 결국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과연 누구한테 어느 정도 조세가 넘어갈 것인가. 자, 중요한 건 그 금액은 알 필요 없어요. 다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뭐냐 이런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크기 차이 때문에 때에 따른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 낼 수 있고 공급자 더 많은 세금 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크게 두 개 있는데 이 두 개의 특징을 꼭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그래프상 설명할 수 있지만 그래프를 하지 말고 우리 전에 했듯이 어떤 숫자 있죠. 숫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마 과거에 배웠을 때 탄력성은 항상 기준이 얼마예요? 기준 1이죠. 1보다 클 때가 탄력적, 1보다 작을 때 비탄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조세기책에서는 탄력성 좀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현재 수요가 탄력성이 2이고 공급이 탄력성이 3입니다. 이럴 때 공급자한테 세금을 100원 정도 부과했을 때 과연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이 봐보자고요. 보는데 자 어쨌든 1보다 크면 탄력이죠. 그죠? 그럼 결국은 수요이든 공급이든 둘 다 탄력인데 이건 약간 말에 대한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수요 반대가 누구예요? 탄력 반대가? 그럼 결국은 수요와 공급 반대인데 둘 다 탄력이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사실은. 그래서 조세기책은 항상 볼 때 기준을 1로 잡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크고 적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탄력, 비탄력 쓴답니다. 그래서 숫자 큰 얘가 더 큰 거죠? 이게 뭐냐? 탄력적이라는 용어 쓴다고. 얘를 뭐라냐? 다른 말로 비탄력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조세기책은 탄력성 중에 역탄력성. 역이란 말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요것만큼 상대편 떠넘긴단 말이 곧 역탄력성 이게. 그러면 합치면 5죠. 그러니까 5분의 3만큼 수요자가 부담한다 말 뜻이고요. 거꾸로 5분의 2만큼 뭐 있습니까? 공급자가 부담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전체 있는 100원 중에 얘가 60원 내는 거 아니에요? 얘가 40원 내겠죠. 그죠? 따라서 보니까 현재 누가 세금 더 많이 냅니까? 수요자죠. 왜 그러냐? 얘가 비탄력적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거꾸로 공급 뭐 있습니까? 탄력이니까 세금을 더 적게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실제 시험에서 이 금액을 묻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누가 더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잠시 우리 아마 책에는 그래프로 설명되어 있으니 이렇게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거요. 수요가 비탄력은 급경사입니다. 이게 수요 곡선이고 공급이 탄력이죠. 탄력은 완만한 곡선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는데 자 이때 세금이 부과되면 무조건 공급 자체가 뭡니까? 이렇게 감소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항상 되면 주택 가격 올라가고 주택량은 줄겠죠. 그죠? 그럼 결국은 주택 가격 올라간 요것만큼이 수요자 몫이야 실제예요. 거꾸로 공급자는 요것만큼 세금을 내게 돼 있을 만큼 누가 더 많이 냅니까? 똑같은 거죠. 하여튼 이렇게 알던 결론이 뭐 있습니까? 비탄력자가 더 많은 세금 낸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보니까 탄력과 비탄력이 있으면 항상 뭐 있습니까? 비탄력이 더 많은 세금 낼 것이고 탄력이 더 적은 세금 낸다는 거예요. 즉 실제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이것만 낼 수도 있어. 그러면 비록 이 뒤에 있죠. 이 뒤에 요 말이 숨겨져 있죠. 공급 뭐예요? 그러면 공급은 자동 탄력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시험에 자동 공급은 이게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아주 친절하게 쓴다면 둘 다 쓰겠지만 이럴 땐 누가 세금 더 많이 냅니까? 수요가
비탄력이니까 더 많이 낼 것이고 공급이 뭐 탄력이죠? 이런 걸 내가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할 수만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극단적인 예가 있어요. 극단적인 예가 보니까 완전 비탄력도 뭐 있죠? 완전 탄력이 있죠. 요때 한번 봐보죠, 이제.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요. 만약에 수요가 탄력성 값이 제로이고 공급이 탄력성 값이 3일 걸 가정할게요. 자, 이 제로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 뭐예요? 비탄력입니다. 상대편은 알 필요 없어. 탄력이든 비탄력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이 값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 자, 똑같이 여기 있는 100원 정도 세금 때렸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3이잖아.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수요가 얼마 부담합니까? 3분의 3을 다 부담할 것이고 공급은요? 3분의 0만큼 부담한다 말 뜻이고요. 그럼 당연히 뭐 있습니까? 얘가 100원 다 부담하는 거지. 얘는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현재 수요가 뭐예요? 그러니까 오직 완전 비탄력자가 모든 세금 다 내는데, 그죠?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상대편 전혀 세금 안 낸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게. 자, 이제는 수요가 탄력성이 무한대입니다. 거꾸로 공급은 탄력성 3일 걸 가정할게요. 그러면 어쨌든 요것만큼 상대편이 떠넘긴다 이 말이 말듯이 따라서 공식 뭐 합치면 요거 뭐 무한대 플러스 3은 3이지. 얘는 무한대 플러스 3은 무한대입니까? 그럼 참고로 무한대 플러스 3은 얼마요? 자체가 무한대 자체가. 그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요. 이건. 따라서 이 값은 1. 얘는 뭐 있으면 무한대분의 3하면 이건 0됩니다. 자동 0이라고요. 그럼 결국은 현재분이 세금은 누가 내고 있습니까?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지. 그죠? 그럼 결국 공급이 뭐 있습니까? 현재 얘가 다 부담한다고. 이 말은 수요자는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요가 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의미를 아시라고요. 이와 같이 항상 뭐 이 극단적에서 반드시 이 한 명만 모든 세금 내게 돼 있어. 돼 있는데 오직 완전 비탄력자가 모든 세금을 갖다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요 말 기억하시라고요. 거꾸로 완전 탄력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하여튼 이 두 개가 실제 시험에 정답을 가장 많이 잡아옵니다. 이 두 개가.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제. 자, 해보자. 이제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이러시겠네. 그러면 과연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 누가 세금 부담할까 봐보자고요. 요 경우는 누가 부담합니까? 수요자죠. 수요자가 모든 세금 부담할 것이고 공급은 세금 부담하지 않겠다. 그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공급이 현재 완전 탄력이죠. 이번 공급자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단 말이죠. 이 말은 반대 누구요? 수요자가 모든 세금 낸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두 개는 모르면 무조건 옆에서 물어보라고. 철저하게. 비록 책에 어떤 그래프 설명지 그래프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거기 있는 세 번째 갈로 3번 갑니다. 자, 강의 노트요. 자, 그 지문은 한 번 들어보면 금방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놨죠. 모든 주택 가격에 일률적 세율 등을 부과하면 절대 이게 형평과세가 아니라 결국은 역진세다, 역진세. 그래서 역진세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주는 방식은 노진세, 차등과세, 공공주택의 대량 건설이다. 이 말 자체만 아시면 돼요. 자,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잘 알지만 고가주택 반대가 뭐예요? 신규는 고가의 저가예요. 재고가 저가 되겠죠? 자가주택이 고가면
임대주택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가 되겠다죠.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이 설명은 의미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거기 있는 이 강의 노트에 있는 그 내용만 아시면 돼요. 자, 이때 보니까 공급적인 측면과 수요 측면이 있는데 물어보자고요. 고가, 저가에서 수요 측면에선 누가 더 탄력입니까? 수요 측면에선 요 둘 중에서 누가 더 탄력이에요? 전에 했지 않습니까? 비싼 게 뭐라고? 탄력이지? 네, 그 말을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얘가 현재 탄력이고 이게 비탄력이지. 그럼 다시 묻습니다. 자, 신규 주택과 재고 주택에서 공급적인 측면 누가 더 탄력이죠? 뭘 고민합니까? 우리 수요 반대가 뭔데? 공급이지? 그죠? 결국은 얘가 현재 탄력이면 이런 자동 비탄력이야. 여기 비탄력, 자동 얘 탄력이라고. 그러니까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 비싸다 의미를 가지고 뭐 있습니까? 수요 측면을 볼 것이냐, 공급 볼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잡아갖고 둘 중에 어느 걸 할 것인가 이걸 선택하시라고요. 자, 일단 설명드려볼게요. 이 말입니다. 우리 여기 원주시에 보니까요, 30평 아파트 나와 있는 물량, 공급되어 있는 물량이에요. 지어진 물량인데, 최근에 5년 이내에 만들어진 신규가 더 많습니까? 그 이전에 만들어진 재고가 더 많습니까? 더 많지, 그지? 많다, 이 말은 대체할 수 있는 상품수가 많다 보니 얘가 결국은 당연히 탄력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자, 일단 봐보자고, 이제. 이때 보니까, 조건이 뭡니까? 모든 주택 가격에 일률적 세율을 부과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값에는 2억이고 얘는 1억이 된다. 이럴 때 모든 주택 가격에 세율을 똑같이 10%씩 부과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을까 봐보자고요. 보니까 우리 현재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고가 주택은 세금이 얼마요? 2천이지? 2억에 10%니까 저가는 뭐 있으면 세금이 1,000 되겠죠.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세금은 뭐냐? 둘 다 뭐 똑같이 반반 내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반반 내는 게. 그러면 고가는 전체 세금이 2,000이니까 둘 다 똑같이 1,000씩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저가는 뭐 둘 다 보니까 500씩 내는 게 가장 현명하죠? 그래야 뭐 있으면 집값이 2배이니까 이 세금도 얘 2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실제 보니까 우리 지금부터 요 말에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쨌든 탄력과 비탄력 세금 누가 더 많이 냅니까? 비탄력이지? 얘는 보니까 어쨌든 1,000보다 더 많은 1,100이라는 세금 낸다 하자고요. 반대가 뭐 수요는 뭐 있습니까? 그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 저가는 보니까 얘가 세금 더 많이 내거든. 비탄력이. 결국은 500보다 더 많은 이렇게 낸다 하자고요. 얘는 400 내겠다죠.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수요자가 중요하지 결국은 공급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실제 내는 세금 실제. 그럼 이론상에서 어떻게 될까 봐보자. 이론상에선. 아니 여기 있는 저가가 600을 내면 얘가 집값 2배 아닙니까? 2배? 이면 원래는 이론상인 1200 내는 게 맞잖아 이게. 실제 얼마 내고 있습니까? 이게 형평과세 맞냐고.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 모든 주택 가격에 일률적 세율 등을 부과하니까 형평과세가 아니다 이거. 오히려 약자가 더 많은 세금 낼 수 있는 역진세 성격을 갖고 있다. 역진세. 요것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물었을 때 결국 뭐 있습니까? 대책을 물었거든. 누진세 부과, 누진세. 그러니까 고가는 뭐 있습니까? 세율을 20%, 얘는 10% 하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게 같아지거든요. 이게 내는 금액이. 또는 야채 뭐 있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은 고가, 저가? 저가죠.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건설하면요. 결국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저가 있는 임차자, 수요자가 더 많은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거든요. 이게. 이 말은 그만큼 뭐 있습니까? 얘가 탄력으로 바뀌는 말듯이. 바뀌면 그러면 세금이 완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라고.
아마 우리 거기 있는 뭐 내용 보시면 금방 이건 잊어먹지 않겠습니다. 그죠? 굳이 이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어. 이 내용을. 단지 거기 있는 갈로 3번에 있는 그 내용만 좀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우리 강의 노트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유통세와 보유세가 있어요. 유통세, 보유세는 그냥 가볍게 보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유통세, 취득세, 또 처분시, 양도세, 그지? 그 유통세란 말이 그 말입니다. 취득 또는 뭐 양도세입니다. 그 다음에 보유세는 가장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재산세. 자, 그 두 개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강화하면 어떠한 현상이 있냐 묻는 거예요. 뭐라서 철저하게 뭐 있습니까? 우리 모르면요. 얘는 무조건 나쁜 쪽이야. 얘는 항상 좋은 쪽 하게 돼 있어. 기본 전제가. 해보자고요. 자, 일단 공급적인 측면을 보니까 유통세를 강화시키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예, 집을 매매할 때 취득세, 양도세 부담이 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중에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결국은 동결된다 또는 이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시중에 나 있는 공급량이 없으면 집값은 올라가지? 그럼 결국은 집만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집값 올라갈 거 아니죠? 올라간 결과 이때 뭐 있습니까? 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집값 올라가니까. 또 정부가 1년 동안 얼마 정도 세금 거둘 것인가 예측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장 큰 맹점은 뭐 있습니까? 얘는 부동산이 매매가 될 때 세금 부과할 수 있다고. 근데 1년 동안 얼마 정도 매매될지 예측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세금 관리가 상당히 뭐 있어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반대급부로 보유세. 보유세는 뭐냐? 집을 2개, 3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 있습니까? 중과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질 거 아니에요. 커진 것만큼 내가 필요한 집만 가지고 있고 필요 없는 집은 내놓겠죠? 공급 증가된다죠? 공급이 증가되면 집값은요? 떨어지면 이제는 뭐 있으면 꼭 필요한 사람만 집 살 거 아니에요. 또 집이 있는 한 무조건 세금 부과하게 돼 있으니까 1년 동안 보낸 세원 얼마 정도 거둘 수 있다. 이거 예측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세원 관리가 용이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전부 다 하여튼 그죠? 이제 훨씬 더 좋은 쪽이지? 흘러가는 폼이. 그래서 그럼 이때 묻는 게 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좋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당연히 유통세를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완화하는 쪽이 맞는 거고 보유세는요. 이렇게 가시라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마 저기 책에 설명 꽤 많지만요. 이렇게만 쭉 정리하시라고. 자, 그러면 우리 책의 내용들 중에 책 봐보자고 이제 255, 256, 57 뭐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쭉 있어요. 그냥 이건 그대로 그냥 통과하시라고요. 하시고 258페이지 보니까 거기 있는 보충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내용은 쭉 좀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거기 뭐 있습니까? 갈로 박사네요. 박사니까 양갈로 1번 보니까 그 밑에 화살표 있죠?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 수요자 부담은 없고 공급자 전액 부담은 이게 뭔지 알죠? 자, 일단 그런 거 좀 정리하시고요. 자, 밑에 있는 양갈로 3번 갑니다. 갈로 1번 가보기. 이 갈로 1번에서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3번이요. 동그라미 3번. 3번 동그라미. 자, 정부가 부과된 조세 기착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거 아시고요. 그 다음 우측 가보겠습니다. 우측 259페이지 갈로 3번. 누진세, 역진세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갑니다. 가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재산세에 부과한다면 아까 했던 거죠? 무슨 세? 역진세 성격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결국은 평등, 즉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형평성을 고려한다면은 당연히 누진세 적용이 바람직하다 이거죠. 고려하시고. 자, 일단 고려보시고 하나 빠져먹은 게 있는데 중요한 거. 우리 강의 노트에 보니까 여기 갈로 4번, 여기 4번 빠져먹었습니다. 그 말 기억하셔야 돼. 큰 1번에서 저기 갈로 4번입니다.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조세 원칙, 조세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뭐예요? 이거요.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이익 있는 사람한테 세금 때리라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시키라는 거야. 네? 표현 자체가. 그러면 능력 있는 게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이 말은 임대인한테 훨씬 더 많은 세금 때리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임대인한테 훨씬 더 세금들을 많이 부과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지? 자,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자원이 효율적 배분된다는 거예요. 그게 갈로 4번이에요. 그러니까 요 원칙을 좀 따라한 거예요. 이 원칙에. 그러니까 이익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 부과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 세금을 더 많이 부과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능력 있는 게 공급자, 임대인이다 보니 임대인이 결국은 더 많은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임대인이 비탄력적일 때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진다. 즉 효율적 배분되어진다 말 뜻이에요. 예,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OX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5번부터 15번 갑니다. 15번. 예,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욱 비탄력. 공급이 비탄력이죠?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세금 중에 수요자에게 부담되는 금액이 적지. 공급자 더 많이 부담하니까, 그죠? 16번. 재산세 누진세로 부과하면 저소득층의 세금이 많이 증가되는 역진세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 공급이 뭐요? 완전 비탄력이면 세금 전부는 누가? 임대인, 임대자죠. 자,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조세 부과 전보다 조세 부과 후에 수요자가 실제 낼 수 있는 금액은요? 요거 부과되기 전에는 100원 내쯤 부과되었을 때 얼마입니까? 더 많은 이 돈을 지불하죠. 네, 그런 거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 실제 공급자 수령액은요? 감소. 그 다음에 19번.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것을 강화시켜야 됩니까? 보유세지. 이 말은 공급량이 더 증가시키는 방식이 뭐냐 묻는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앞에 있는 유통세, 양도세 유통세입니다. 이런 걸 강화시키면 양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급이 뭐 있습니까? 시중에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유세 강화가 그만큼 뭐 있습니까? 예, 탄력화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예, 일단 그 정도까지 할게요. 예, 그래 보시고 이제 우리 바로 넘어갑니다. 투자. 자, 우리 투자는 실제 이것도 시험 보니까 매년 기본에 한 6개에서 8개 정도 나오게 되죠. 6개, 8개. 얘도 공부할 때 있죠. 전체를 다 묶어보지 말고 단락단락 이걸 끊어서 내용 정리하시라고. 전부 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묶어보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단락단락 끊어보시는데 꼭 봐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지렛대 효과요. 두 번째 뭐 있냐 보니까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 세 번째가 뭐 있냐 보니까 네, 수익률. 특히 수익률은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그 다음에 가치가 있어요. 시장 가치하고 투자 가치. 이때 더 중요한 건 물론 두 개 차이도 중요하지만요. 반드시 볼 게 뭐냐? 요구 수익만큼 정확하게 그 내용 파악하시라고요. 그리고 있죠. 여러 개, 내가 집을 살 때 여러 개 건물 보지 않습니까? 봤을 때 그 중에 가장 좋은 물건 분명히 선택할 것 같아. 이때 여러 개 물건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주는 최선의 투자 안에 선택의 방식이 있어요. 여기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평균 분산 원리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 두 개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보니까 우린 관심이 있는 게 분명히 뭐 있습니까? 순수익이 관심이 있죠. 이 건물을 운영 또는 임대 등을 주었을 때 나오는 순수익입니다. 그래서 영업 수지 계산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예,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요. 가치. 일곱 번째 보니까 요거죠. 투자 분석 기법. 이 기법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할인 현금 수지 분석. 두 번째가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투자에서 공부할 건 여기 총 8개예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 항상 있죠. 우리 수험생이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이 전체를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실제 시험은요. 다 각각의 별개.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모른다 해서 이 문제 모르냐 관계없어. 전혀 별개. 그래서 또 실제로 할 때 항상 시험 나면 항상 뭐 있으면 이거 다 따로 시험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하실 때 그걸 딱딱 분리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하다 보면 한 2개 정도 힘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건 뭐 금방 따라가지 한 2개 힘들 건데 실제 우리 보통 이게 시험이 보통 매년 6개, 한 8개 나오거든요. 과거에 12회 때는 여기서 12개 나왔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가. 부동산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투자의 투자. 그래서 투자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만큼 내용이 그렇게 쉽지 않겠죠? 물론 쉬운 것도 있겠지만. 네. 자, 일단 예를 봤으면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 가지고 갑니다. 자, 32페이지. 32페이지. 자, 앞에 투자와 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이런 건 시험 안 나올 거니까. 다만 그 용어 하나 좀 수정하자고요. 우리 치덕 밑에 보니까 제가 현금 유입 박스 안에 지출 써놨지. 그 현금 유입 쓰지 말고 현금 유출. 무슨 말이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치덕 집을 사는 거요. 사는 반드시 내 돈 나가잖아, 분명히. 그죠? 나간다 해서 현금 유출. 같은 말, 지출. 같은 말, 비용. 같은 말, 투자액.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특히 이제 우리 투자가 많이 힘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똑같은 용어지만 학자마다 쓰고 있는 용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해 보시면 돼. 집을 산다. 내 돈 나가잖아. 유출, 비용, 투자액, 그죠? 지출, 다 같은 말이에요. 거꾸로 돈이 들어온다. 수입, 소득, 현금, 유입, 이러고 본다고. 그렇게 이제 말뜻 마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꼭 공부할 게 뭘 보는가 하면요. 이 말 마시면 돼. 지렛대 효과 보시면 돼요. 자, 책을 잠시 볼게요. 자, 책 보겠습니다. 26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쭉 7, 8, 267페이지까지 그냥 넘어가세요. 관계없으니까. 그런 건 나중에 있죠. 문제풀이를 딱 한 번 할 거예요. 한 개만 딱 기억할 수 있어. 자, 실제 중요한 건 267페이지 맨 밑에 있는 양갈로 9번
디렉트 효과. 이건 무조건 기억하세요. 무조건. 이걸 빼놓고 시험을 낼 수는 없으면 무조건 시험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는데 말로써 시험 나올 수도 있고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계산 문제. 근데 훨씬 더 나올 확률이 큰 게 뭐냐? 계산 문제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계산 문제가. 마치 우리 지난주에 뭐 있습니까? 인력 이론 때 똑같아. 인력 이론 했듯이 똑같습니다. 자, 일단 7회 효과인데 요걸 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용어 자체를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이런 거 있죠. 우리 집을 살 때 우리 집 산다 이게 투자 금액인데 요걸 정확한 말은 총 투자 금액입니다. 총 투자액. 우리 집 살 때 내 돈만 투자합니까? 남 돈 빌려가죠? 이 말 아닙니까? 총 투자 금액은 지분 투자 플러스 저당 투자입니다. 다시, 자, 요걸 말하냐? 다르면 총 자본. 투자 같은 말이 자본. 요걸 말하냐? 자기 자본. 요 말 뭐라 하겠어? 다른 말로 타인 자본.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지분 투자 같은 말이 자기 자본. 저당 투자 같은 말이 타인 자본 쓴답니다. 그러면 총 투자에서 나왔던 수익을 가지고 비율로 표시한 게 뭐냐? 수익률. 얘는 현재 무슨 투자입니까?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률이지. 이런 걸 말하냐? 총 자본 수익률 쓴다고요. 참고로 수익률 공식은 요겁니다. 내가 투자했던 금액에다 나왔던 뭐요? 순수익이요. 그럼 얘는 뭐예요? 공식이 뭐 되겠습니까? 투자 금액이 뭔데?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순수익이야. 공식이. 그 다음에 지분 투자에서 나왔던 수익률을 뭐랍니까? 지분 수익률. 같은 말이 뭐냐?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자기 자본. 자, 그 다음에 저당 투자를 뭐라냐? 나왔던 수익률이 저당 뭐랍니까? 저당 수익률. 같은 말이 뭐죠? 무슨 자본? 타인 자본 수익률 쓰다 하자 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저당 수익률 같은 말이 뭐냐? 이자율. 그죠? 은행 돈 빌잖아. 돈 빌면 뭡니까? 이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결국은 타인 자본 이용 대가잖아. 이 말 아셔야 돼. 우리 보통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 환원율 다 똑같은 놈.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 빌려간 차입자입니다. 그럼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은행에 갚을 때 뭐가 되면 이자율이거든. 은행 측면 뭐 되겠어? 돈 빌려줬잖아. 빌려주고 나왔던 수익 아닙니까? 은행 측면에서 뭡니까? 수익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나왔을 때 할인율 등등 이게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같은 놈이라 생각하시면 같은 놈. 그러니까 단지 쓰임새에 따라 용어가 약간 달라질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서 지금부터 지렛대 효과합니다. 자, 제일 먼저 지렛대 효과는 첫 번째 개념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지렛대는 의미 잘 알고 있죠? 이런 거 아닙니까? 큰 돌이 있으면 혼자서 이 돌을 들 수 없기 때문에 긴 막대기하고 받침목을 이용해서 이 돌을 들 수 있죠. 같은 거요. 이 말입니다. 내 돈만 투자했던 내 돈이 뭐죠? 지분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보다도 결국은 타인 돈,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저당이죠. 저당을 이용함에 따라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목적이 뭐냐? 곧 이게 지렛대요. 그럼 중요한 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 말 딱 나오잖아. 난 무조건 지문상 뭐 떠야 돼? 이 말 무조건 들어야 돼. 저당 또는 타인 자본 들어왔을 때 무조건 지렛대요. 이 말이 없으면 무조건 이게 지렛대 아니라고. 그래서 항상 지렛대 나왔을 때 무조건 타인의 자본
또는 뭐 있습니까? 네, 저당이란 말란 무조건 이건 지렛대란 말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보니까 실제 우리 지렛대에 대한 종류가 우리 강의노트에 있을 거예요. 크게 3개 있죠, 그죠? 자, 있는데 지금부터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계산 문제를 풀 겁니다. 계산 문제.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우리 책에는 여기에 문제가 없네. 자, 일단 예, 우리 강의노트 32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문 했는데 이렇게 중간 내용이 빠져먹었는데요. 어쨌든 이 말입니다. 1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 수익을 얻었다.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자,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이거 나오면 항상 이런 표를 만드세요. 총 투자. 우리 항상 이제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계산 문제는 전부 다 이런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나왔던 순식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총 투자 뭐와 뭐 합친 거예요? 내 돈과 남 돈이지. 그래서 지분 투자 금액과 그 다음에 저당 투자 금액을 합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있죠. 나머지 문제를 물어줄 때마다 그냥 여기 있는 요건에 그냥 집어넣으라고. 요건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얘가 보니까 1억을 투자해서 나왔던 수익이 얼마요? 자, 그런데 거기 요건이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죠. 내 돈은 4천 투자했어요. 남 돈 6천 빌렸다고요. 6천. 요때 잘 보셔야 돼, 이제. 자, 이게 I가 수익률 또는 할인율 이자율입니다. 은행 금리가 10%일 때. 이럴 때 우리 이걸 뭐라죠? 저당 수익률 이자율 쓴답니다, 이걸. 여기 있는 요 값은 뭐예요? 지분 수익률이지. 전부 다 시험은 항상 요 지분 수익에 대한 값을 항상 묻게 돼 있어, 무조건. 문제가. 자, 일단 이럴 때 한번 가보고. 두 번째 케이스. 대출 금리가 25%일 때 있는 지분 수익이 얼마 될 것인가? 세 번째 케이스. 금리가 20%일 때 여기 있는 지분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 세 개를 좀 봐보자는 거예요, 논리가. 그러니까 항상 이런 표를 만들면 쉽게 갈 수 있어요. 좀 더 문제 하나 풀겠지만요. 자, 일단 가볼게, 이제. 요 말입니다. 하나 물어보자고요. 1억을 투자하니까 2천 나왔지. 수익률 몇 프로? 자, 이게 무슨 수익이죠? 무슨 수익률? 총 투자 같은 말이 뭐예요? 그래서 이걸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했을 때. 자, 일단 이거 해보자, 이제. 예, 6천에 이자 10%야. 그럼 이자 얼마 됩니까? 600이지? 자,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남 돈 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돈만 다 투자한다면 2천이라는 수익이 나오지만 은행 돈 빌렸죠. 빌렸을 때 이걸 빼준 나머지 내 손에 지는 금액이죠. 그죠? 그런 결과 내가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현재? 4천 투자해서 1,400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35% 수익이 나온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갑니다. 6천에 대해서 이자 25%죠. 그런 결과 이 이자가 얼마 되냐? 1,500, 1,500. 문제는 뭐 있습니까? 2천 중에 이자 비용을 빼야만 내 수중에 질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 나는 현재 내 수중에 500 나올 거죠. 나오면 내 돈 투자 금액이 4천인데 이때 500이 나왔기 때문에 12.5%가 되어서 되겠다. 그죠? 자, 세 번째 보니까 20%란 말 뜻은 이자가 얼마요? 6천에 20%니까 1,200 되겠지. 그래서 현재 내 수중에 질 수 있는 금액은 800이 됩니다. 800. 그죠? 그런 결과 뭐 있으면은 내 돈 4천 투자 금액이 돼서 800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20%가 되어진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분명히 지렛대에 대한 종류 3개 있죠. 그죠? 정도 있고, 부도 있고, 영도 있어요. 자, 여보세요. 이제 설명드릴게. 남 돈 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돈만 투자하면 나오는 수익률 몇 프로? 인데 기억은 남 돈 빌려가서 내 손에 질 수 있는 수익률 몇 프로요?
요건 얘보다 남돈빌려서 이익 본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이익 본 거지. 요런 걸 우리 뭐라 하냐? 정의 지렛대, 이게. 두 번째요, 두 번째. 보세요. 남돈 빌리지 않고 내 돈만 투자하면 나눈 수익이 20%죠. 근데 네 연번은 보니까 오히려 남돈 빌려가는 게 수익률이 더 떨어지지. 이거 오히려 손해본 거거든. 그죠? 이런 걸 우리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부의 지렛대라 쓴답니다. 자, D것번요. 네, 내 돈만 다 투자해도 20%고 이것은 남돈 빌려도 자기 잡은 수익 얼마요? 이거 변화 있습니까? 없는 거죠. 이런 걸 뭐라냐? 영지렛대 또는 중립적 지렛대를 말씀합니다. 자, 일단 요 세 개인데 이걸 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자, 실제 시험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에서 봐보세요. 자, 이렇게 시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만약에 저당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 중에서 총 자본이 더 크다면 이게 무슨 지렛대이냐 묻는다고. 또는 두 번째 저당과 총 자본이 더 크면 총 자본과 지분 수익률 중에서 지분 중에 누가 더 클 것인가? 아니면 저당 수익률과 지분 중에 누가 더 클 것인가? 이런 게 과거에 시험 나왔어. 문제가. 그러면 문제 푸는 요령이 분명히 중요한데요.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요령 설명합니다. 종류에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라고요. 무조건 양쪽 끝에 저당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써놓고요. 중간에 총 자본 수익을 써놓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 동네 놀이터에 있는 시소 있죠? 그 시소를 한번 생각하시라고요. 해보니까 시소 모양이 딱 세 가지 어떤 모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게 수평인 경우 있죠. 평형. 그죠? 두 번째 보니까 한쪽이 기울면 반대쪽은요? 올라가지. 이렇게 되는 모양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나는 모양이 있죠. 그죠? 그럼 결국 시스 모양이 딱 세 개 있어요. 자, 그럼 가보자고. 이제 첫 번째 뭐부터 하는가 하면요. 요거부터 할 거예요. D것번. 자, 일단 총 자본 수익 몇 프로예요? 이거 고정돼 있죠. D것을 보니까 은행 금리 얼마입니까? D것번 20이죠. 요게 20이면 지분 수익 몇 프로? 다 같지.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이 같으면 무조건 나머지 값은 똑같아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이런 건 결국 어느 누구도 손해는 이익이 없는 게이니까 0 지렛대죠. 자, 일단 여기에 D것번 다시 이제 뭐라 할 건가 하면요. 기억번. 자, 기억을 가보니까 은행 금리 몇 프로죠? 기억번? 네? 10%입니까? 그러면 저당 수익보다 총 자본 수익이 더 크잖아. 그럼 무조건 총 자본보다 지분이 더 커야 돼, 무조건. 그래서 실제 몇 프로나 있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건 정의 지렛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요. 니은번 가보니까 은행 금리 얼마요? 25지. 얘보다 이게 높잖아. 높으면 무조건 지분 수익은 얘보다 분명히 떨어진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나오거든 무조건 요 그림 그리셔야 돼. 자, 이 말이 뭐냐? 이거 아닙니까? 저당 가보죠. 가볼게. 저당, 총자본, 그 다음에 뭐 있으면 지분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가. 결국은 이렇게, 얘보다 이게 더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네, 이건? 이게 뭐지? 지분수익이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정의죠. 이거 마찬가지잖아. 얘가 현재 저당보다 총자본이 더 크지? 그 지분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럼 결국은 총자본보다 지분이 뭐 있습니까? 크다. 저당보다 지분이 뭐합니까? 요거지. 그림 자체가. 설마 동네 놀이터에 있는 시소가 이렇게 된 거 본 적 있냐고. 없다, 그죠? 없으면 계속 올라가야 돼, 그냥. 그대로. 주구장창.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답을 찾아야 돼, 무조건. 이건 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 마시면 돼. 물론 지분석이 제일 높은 게 정이고 가장 낮은 게 부인데, 그죠? 다만 이렇게 했으면요, 이런 문제를 내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문제에서 별 고민 없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보니까 세 번째, 이거와 관련된 특징요. 자, 일단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이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이거 묻는 거예요. 타인의 돈을, 자본을 이용을 많이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이 세 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 지렛대와 부의 지렛대에서 이 지렛대 진폭이 있죠. 진폭을 가지고 장난친다고. 자, 합니다. 잘 보세요. 일단은 이제 저기 뭐 조건이 이겁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요 조건이에요. 조건인데, 자, 이때 이제 남돈 빌린 게 내 돈 2천, 남돈 8천 빌렸어. 타인 돈도 많이 빌린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분 가볼게요,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기억분 보니까 이자 얼마, 이제? 얼마? 800이지. 나왔던 수익 2천 중에 이자 비용 빼면 내 손에 지른 금액은? 내 돈 이제 얼마 투자했습니까? 내 돈 2천에 뭐 1200 나왔지. 몇 프로요? 60이지. 이 말은 뭐예요? 동일한 조건에서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려가면은 자기 자본 수익은 더 커지는 거지. 이 말은 옛날에 35%였던 게 이제 60으로 올라왔네,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렇게 돼야 되죠? 표 자체가. 그럼 결국은 진폭이 얘보다 크지. 그죠? 이런 걸 좀 기억하셔야 돼. 자, 다시 니은번 갑니다. 자, 니은번 더 보니까 다시 볼게요. 자, 금리 25%지. 그러니까 8천에 25% 이자 얼마냐? 이자 2천에 2천. 그럼 내 손에 지른 금액은? 없지. 그럼 몇 프로예요? 아니, 6천 빌려갔을 땐 12.5%잖아. 8천 빌려간 결과 얘보다 더 떨어지지? 0%.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게. 그럼 얘보다 진폭이 커지죠? 그럼 결론 뭡니까? 정일 때와 부일 때는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려가면은 지렛대에 대한 진폭이 훨씬 더 커진다, 이거 아셔야 돼요. 마지막. 자, 세 번째 요거 합니다. D급번. 20%입니다. 이럴 때 뭐 8천 빌려갔어. 이자 얼마? 1,600. 내 손에 지른 금액 얼마요? 400이지. 이때 내 돈 얼마 투자했습니까? 에 대해 400 아닙니까? 몇 프로? 같잖아요, 이거는. 변화 있습니까? 없죠, 오죠. 따라서 이 말은 뭐냐? 중립적 지렛대, 중립적 영지렛대일 때 뭐 있습니까? 네, 지렛대에 대한 수익률의 변동이 있다, 없다?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마지막에 일반적인 지렛대는 정입니까, 부입니까? 남돈 빌려갈 목적이 내가 이익 벌 목적이 손해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 지렛대는 정이죠. 정일 때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려가면 수익은 뭡니까? 올라가지만 나중에 원금이자 갚는 건요? 이 말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도 커진다는 거예요. 자, 요 내용 우리 항상 시험은요, 요거 두 개야. 요거하고 요거야. 그러니까 이 말과 요게 항상 시험 나온다, 문제에서. 이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일단 아마 그 강의 노트에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뭘 하는가 하면 OX 문제, OX 문제. 자, OX 문제 갑니다. 21번.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첫 번째 지렛대 나 있지. 그 뭐 나와야 돼? 타인 자본 나 있지. 끝이야. 더 이상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보다 크다면 당연히 지분 수익률이 저당보다 크다. 크다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3번.
거기 보니 뭐나 있습니까? 지분 투자자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 위험은요? 높죠? 분명히 수익도 높고 위험 높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타인 자본을 많이 이용하면 이 진폭은요? 커지고 부도 커지죠. 자, 일단 중립적은요? 변화 없는 거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푸시라고 이제. 이런 풀 때 있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빨라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럼 확연히 다 드러난다, 이게. 굳이 그 계산기 필요합니까, 이거? 우리 실제 보니까 시험장에 계산기 많이 들고 가시던데, 그 계산기 쓸 시간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왠지 이건 뭐야?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자, 봐보자고요. 투자금이 얼마요? 수익 얼마나 왔습니까? 지분 투자 얼마요? 저당 얼마입니까? 이자 얼마요? 89? 1억 중에서 이자 빼면 매수에 지른 금액은? 따라서 1억에 2,800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8%. 이게 정인과 부나 묻거든요. 보세요. 이 그림 다 그릴 필요 없어요. 이가 말 필요 없어. 왜? 저당과 그 다음에 총자본과 지분이 있잖아. 저당이 현재 얼마요? 지분 얼마요? 이게 높잖아. 그럼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렇게. 그지? 중간, 그러니까 세 개 다 구할 필요 없다니까? 두 개 있는 값 말고 자동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그죠? 따라서 이건 지분이 제일 크니까 들어가야지. 그죠? 하여간, 자, 계산 문제 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올 때. 어려운 거 아니고 이 문제 푸셔야 돼. 푸시고, 그 다음 말로 물어도 결국은 요 말과 요거만 하시면 돼.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투자 위험 할게요.